콩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성실하게 일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혈액을 걸러내며 몸에 필요 없는 노폐물과 과한 성분을 조용히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는 참 특이합니다. 어느 정도 손상이 쌓이기 전까지는 아프다는 신호를 거의 보내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눈에 띄는 증상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콩팥이 괜찮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소변도 잘 보고 몸이 붓지 않으면 문제 없다고 느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조용한 장기 안에서 부담이 조금씩 누적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콩팥이 이미 크게 나빠진 뒤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 관리가 통하는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많은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음식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오래전부터 몸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왔고 면역력이나 피로 회복을 위해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고 차에 넣거나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콩팥의 관점에서 보면 꿀은 무조건 좋은 음식도 아니고 무조건 나쁜 음식도 아닙니다.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단순히 당분 공급원으로 생각합니다. 피곤할 때 먹으면 기운이 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꿀의 역할을 이렇게만 이해하면 콩팥에는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꿀은 단독으로 에너지를 밀어넣는 음식이 아니라 몸 안 환경을 조율하는 보조적인 역할에 가까운 식품입니다. 이 점을 놓치면 꿀을 먹고도 오히려 혈당과 전해질 균형이 흔들리고 콩팥이 처리해야 할 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첫 번째 기준은 꿀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꿀을 그냥 물에 타서 마시거나 아무 조합 없이 공복에 단독으로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콩팥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꿀이 단독으로 들어오면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이 혈액 농도를 급격히 바꾸고 이 변화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조절 속도는 예전만 못합니다. 그래서 꿀을 활용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조합이 바로 산성 성분과 함께 먹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레몬이나 식초입니다. 미온수 한 컵에 꿀 한 숟가락, 여기에 레몬즙 반 개 분량을 넣거나 사과 식초 한 숟가락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 조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몸 안 환경을 고려한 방식입니다. 콩팥 안에는 혈액을 걸러내는 아주 미세한 구조가 촘촘히 자리 잡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주변에 미세한 결정이 생기기 쉬워집니다. 레몬이나 식초에 들어있는 구연산은 이러한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운 환경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꿀이 함께 들어오면 필터 주변의 염증 부담을 줄이고 혈류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점은 꿀 자체가 아니라 이 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되는 조합은 꿀과 계피입니다. 미온수에 꿀 한 숟가락, 계피가루 반 티스푼 정도면 충분합니다.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질이 있고 말초혈관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은 구조상 혈액 공급에 매우 민감한 장기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역과 기능도 빠르게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꿀과 계피를 함께 사용하는 이유는 염증 부담과 혈류 흐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이 조합은 아침 공복뿐 아니라 오후에 기운이 떨어질 때 소량으로 활용해도 비교적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차에 넣어 드십니다. 그런데 60도를 넘는 온도에서는 꿀 속의 유효 성분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이 상태의 꿀은 콩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보다는 단순한 당분 섭취에 가까워집니다. 이때 콩팥은 당분과 함께 들어온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오히려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물은 끓였다가 손으로 컵을 잡았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식힌 뒤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술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진다면 그 정도가 가장 적당합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사양 벌꿀입니다.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생산된 꿀은 겉보기만 꿀일 뿐 콩팥에 도움이 되는 성분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혈당 부담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꿀을 고르실 때는 원재료와 생산 과정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처가 분명하고 불필요한 성분이 섞이지 않은 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값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기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 특히 수치가 상당히 낮아진 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꿀이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꿀에는 소량이지만 칼륨이 들어있고 이 칼륨이 배출되지 못하면 콩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꿀이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도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기준은 콩팥을 지키는 단계에서의 이야기이지 이미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되돌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물도 잘 마시고 식사도 크게 문제 없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하루 이틀의 관리보다 오랫동안 반복된 식습관의 누적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합니다. 콩팥은 그날 컨디션에 반응하는 장기가 아니라 수년간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기억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꿀을 어떻게 먹느냐 같은 작은 선택이 몇 년 뒤 검사 수치로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시해도 되는 단순한 식품도 아닙니다. 꿀은 몸의 환경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과하게 기대할 필요도 없고 무조건 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몸 상태에 맞게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하느냐입니다. 하루 한 숟가락을 어떻게 먹느냐가 콩팥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꿀은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제대로 먹어야 하는 음식이라는 점입니다. 단독으로 뜨겁게 무심코 먹는 습관 대신 조합과 온도를 생각하며 천천히 접근하는 것. 이 기준 하나만 지켜도 콩팥이 받는 부담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당장 큰 변화를 만들지는 않더라도 식탁을 바라보는 시선을 한 번쯤 바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기준이 쌓일수록 콩팥은 조용히 제 역할을 더 오래 해낼 수 있습니다.